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회계 9주차 수업이에요. 지난주 이제 중간고사 보셨죠? 중간고사는 잘 보셨나요? 네. 이제 중간고사도 끝났으니까 이제 절반이 지나가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나머지 부분도 이제 활기차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중간고사 이제 여러분들 이제 화상으로나마 얼굴들 보시셔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금융상품이에요. 금융상품. 금융상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어떤 것이냐면, 제일 처음에 금융자산이죠. 금융자산. 그 다음에 이제 금융부채. 그 다음에 이제 지분상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공부할 내용은 금융자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죠.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은행 계정 조정표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은행 계정 조정표 같은 경우에는 당좌 예금에 해당이 되겠죠. 당좌 예금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할게요.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 금융 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는 금융 부채라든지 아니면 지분 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 이것을 금융 상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첫 번째 경우는요, 은행에서 돈을 차입하는 경우가 되겠죠.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쪽과 돈을 빌리는 쪽이 있죠. 빌려주는 쪽, 빌려받는 쪽,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 되겠죠. 돈을 빌려주는 쪽, 그 다음에 만약에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은행 측, 그 다음에 회사 측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행 측은 어떤 것이 되죠? 자산이 되겠죠. 자산이 되니까 금융 자산이 되죠. 그래서 금융 자산이 되고 관련된 계정 항목은 대여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측,
회사 측은 돈을 빌리는 입장이 되겠죠. 돈을 빌리게 되니까 차입금이 되겠죠. 차입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련된 것은 금융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금융자산이 발생했고 다른 한쪽은 금융부채가 발생했죠. 이러한 것이 금융상품이라는 거죠. 이해가셨죠? 두 번째는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죠.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있어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하는 쪽이겠죠. 주식을 취득하는 쪽 아니면 주식을 발행하는 쪽에게 구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이제 어떤 자산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금융 자산이 돼요. 반면에 주식을 발행하는 쪽도 있겠죠.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그것은 지분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는 금융부채라든지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은행에서 돈을 차입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은행 측,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받을 권리가 있겠죠.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금융자산이 되는 것이고 관련된 계정항목은 대여금이 된다. 이게 정리가 되시죠. 반면에 이제 돈을 빌리는 입장, 회사가 되겠죠. 회사는 나중에 갚아야 되겠죠.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으면 그것은 부채가 되겠죠. 그러니까 금융부채가 되는 것이고 관련된 계정항목은 차입금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식을 발행하게 되겠죠.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주식을 나한테 가져오면 그것이 내 거 되겠죠. 자산이 되겠죠. 자산 되니까 금융 자산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단기 매매 증권이죠. 단기 매매 증권이라든지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 그런 것들이 금융 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반면에 이제 주식을 발행하게 되겠죠.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은 지분 상품이 되겠죠. 이 지분 상품은 자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융 부채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부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면에 지분 상품이라는 것은 자본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되셨죠? 그래서 이제 큰 범위에서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금융 자산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금융 자산. 금융 자산의 내용을 보시면요. 프린터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여금이 있죠. 대여금, 그 다음에 수취채권, 그리고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라든지 채권 그런 것들이 있죠.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이 유가증권이다. 그러한 기타 금융자산을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제 현금이 있죠. 첫 번째 현금, 그 다음에 두 번째 현금성 자산이 나오죠. 첫 번째 현금.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화가 있겠죠. 통화라고 하는 것은 지폐라든지 그 다음에 주화나 같은 통화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동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폐 이런 것들이 통화가 된다. 그
그 다음에 이제 통화 대용증권 있죠. 통화 대용증권, 그러니까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통화를 대용할 수 있는 것,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대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금이죠. 세 번째 예금. 예금에는 당좌 예금,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 이제 통화 대용증권 있죠. 통화 대용증권에 체크해 두세요. 체크해 두셨죠? 그럼 이제 보시면요.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와 동일하게 통용 가능하고 언제든지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다. 이것이 통화 대용증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통화 대용증권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타인 발행 당좌 수표가 나오죠. 타인 발행 당좌 수표. 그러니까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야 수표. 자기야 수표 같은 것은 이제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이렇게 수표 한 장 이렇게 발행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 발행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은행에서 발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자기야 수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성금한 어음이 나오죠. 성금한 어음. 그래서 이제 칠판에다가 내용을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성금한 어음에 대해서 정리하면요. 성금 위탁을 받은 은행이 보낼 곳에 은행으로 하여금 특정인에게 일정한 돈을 지불하게 하는 어음, 이것을 성금한 어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가 안 가시면요. 이게 정리하게 되면 A은행, B은행이 있죠. A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성금 위탁을 받은 은행이 되겠죠. 위탁받은 은행이 보낼 곳의 은행, 그러니까 B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보낼 곳의 은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금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특정인, 그러니까 B은행이 이제 특정인에게 일정한 돈을 지불하게 되겠죠. 이것이 성금한 어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받은 은행이 보낼 곳의 은행을 하여금 특정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경우이라는 것을 성금한 어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특정이 이제 수친이 되는 거죠. 정리되셨어요? 그럼 이제 네 번째 송금수표가 나오죠. 송금수표. 송금이라는 것은 보내는 금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편한 증서. 우편한 증서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 같은 것이 있죠. 결혼식을 할 때 불가피하게 참석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요새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붙이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우체국에 가서 돈을 붙여달라고 이렇게 작성하게 되겠죠. 그런 것이 우편한 증서가 돼요. 우편한 증서. 그 다음에 이제 기일도대 공사채 이자표가 있죠. 기일도대 공사채 이자표는 채무증권의 이자표로 지급 기일이 도래하는 것, 이것이 공사채 이자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것도 현금으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장 지점 전도금. 공장 지점 전도금이라는 것은 공장 지점이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이것을 공장 지점 전도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통화대용증권에는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통화대용증권은 현금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현금 금액에 포함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급을 예금. 요급을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당좌 예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통 예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 당좌 예금에 관련된 은행 계정 조정표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굵은 글씨가 있죠. 굵은 글씨에 보시면 이제 차용 증서가 있죠. 차용 증서. 그 다음에 수익인지, 그 다음에 엽서, 그리고 우표, 그 다음에 부도수표, 그 다음에 부도어음, 이런 것은 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셔야 되겠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볼게요.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간편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적은 유가증권이나 단기 금융 상품, 이것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 이제 세 가지 요건이 나오고 있죠. 세 가지 특징, 세 가지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금융시장에서 쉽게 매각해서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용이해야 한다. 첫 번째 특징이 되겠죠.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용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금융상품이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취득 당시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취득 당시.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취득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 3개월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두 가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취득 당시, 그 다음에 3개월. 이거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요. 첫 번째,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정기 적금이나 양도성 예금 증서, 이런 것은 현금성 자산이 되는 거죠. 거기다 체크해 두세요. 만기가 3개월 이내. 그래서 만기가 3개월 이내라고 하는 것은 90일, 그 다음에 91일, 최대 92일까지는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무 상품. 거기에다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만기가 3개월 이내. 그 다음 채무 상품들, 그런 것들도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3개월 이내 환매 조건을 가진 환매채 이런 것들은 현금성 자산을 본다. 그래서 이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이제 당좌 자산에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라는 곳에 금액을 적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현금으로 보게 된다. 정리되셨죠? 그래서 현금과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예제가 있죠. 예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에 해당되는 것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체크해 보셨나요? 이제 예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강남의 금융자산을 분류하고 현금과 현금성 자산 금액을 계산하시오. 이제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지폐와 동전이 나와 있죠. 지폐와 동전이 12만 원. 이거는 당연히 통화가 되는 거죠. 통화니까 현금이 되는 거죠.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12만 원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된다.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당좌 개설 보증금 나와 있죠. 당좌 개설 보증금 200만 원. 이거는요. 장기 투자 자산에 해당이 되죠. 장기 투자 자산. 그래서 장기 투자 자산이라고 메모해 두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용 제한 보통 예금 나와 있죠. 220만 원. 사용 제한 보통 예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 자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산 지점 전도금 8만 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현금이 되겠죠. 전도금이니까 현금.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현금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당좌 예금 100만 원. 이것도 당연히 현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일사수표가 나오죠. 선일사수표. 선일사수표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 것은요,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보다도 이전에 발행되어 있는 수표, 그러니까 발행일자보다 미리 수표가 존재하는 것, 이것이 선일자 수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날짜가 4월 29일인데 4월 29일 뒤에 5월 4일자, 그러니까 수표에 적혀있는 발행일자가 5월 4일 되겠죠. 5월 4일이 발행일자인데 그것이 4월 29일 오늘 날짜에 이미 수표가 있는 상태, 이것이 선일자 수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일자 수표 같은 경우에는 매출 채권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선일자 수표는 매출 채권이라고 메모해 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현금이 아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양도성 예금 증서가 나오죠. 양도성 예금 증서 120일 만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은 단기 투자 자산이 되겠죠. 단기 투자 자산. 그 다음에 정기예금 나오죠. 정기예금. 정기예금인데 2021년 11월에 가입을 했고 만기가 2022년 1월 말이 만기가 되는 거죠. 그것이 8만 원인 거죠. 8만 원, 800만 원. 이 8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11월 가입했으니까 11월 달, 그 다음에 12월 달, 그 다음에 1월 달, 3개월 만기가 되는 거죠. 3개월 만기가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된다. 그래서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800만 원.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국채이자표. 국제이자표인데 이자 지급일이 12월 31일 44만 원 있죠. 44만 원 이것도 현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체크해 두세요. 44만 원. 그 다음에 타임 발행 당좌 수표 30만 원 있죠. 30만 원 이것도 현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것도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당좌 차월이 있죠. 당좌 차월은 40만 원. 이것은 단기 차입금에 해당이 되죠. 단기 차입금이라고 메모해 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체크하신 거 있죠. 체크하신 것이 이제 현금과 현금성 자산 되겠죠. 그것을 다 더해 보세요. 그래서 지폐와 동전 12만 원, 그 다음에 부산 지점 전도금 8만 원, 그 다음에 당좌 예금 100만 원, 그리고 정기 예금 800만 원, 그 다음에 국채 이자표 44만 원, 그 다음에 타임 발행 당좌수표 30만 원, 이런 것들이 다 현금과 현금성 자산 금액이 되는 거죠.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994만 원 나오게 되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번이죠.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당좌예금 나오죠. 당좌예금 9만 원. 네, 이거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9만 원. 그럼 옆에 보시면 차용 증서 5만 원. 차용 증서는 아까 현금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X가 되겠죠. 차용 증서는 X.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좌 개설 보증금 2만 원. 이건 아까 장기 투자 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장기 투자 자산.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좌 차월.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전도금 나오죠. 전도금 15,000원. 15,000원은 현금이 되겠죠.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편한 증서 2,000원. 우편한 증서도 현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3,000원. 이것도 현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매체가 이제 90일 한매 적공에 나오죠. 5,000원. 이것도 현금성 자산이 되겠죠. 이것도 포함이 되겠죠.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 증서. 만기가 120일 된 거죠. 90일 넘어갔죠. 90일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90일 넘어갔는데 1년 이내가 된 거죠. 1년 이내니까 이거는 네, 단기 투자 자산이 되겠죠. 단기 투자 자산. 그 다음에 이제 정기예금 나오죠. 정기예금인데 만기가 1년 3만 원이죠. 이것도 단기 투자 자산. 그러면 체크한 거 모두 더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11만 5천 원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현금과 현금성 자산, 금융 자산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당좌 예금에 해당되는 은행 계정 조정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잠깐 쉴게요.